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런 주제를 이제 교육청에서 정했는데 그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거 재미 느끼기도 어렵고 주제도 너무 범위가 넓고 이래서 그 교육청이 정한 요즘 교재 받으셨나요? 책 받으셨어요? 처음에? 거기 보면 이제 4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더라? 세 번째가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 두 번째가 뭐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뭐 하여튼 이런 이제 주제들이 많아요.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많은 주제를 다 다루기가 어려워서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저학년이고 하니까 가장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아이를 돕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 이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거의 뭐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학교 강의를 다니고 그러다가 무리를 했는지 어젯밤에 몸살이 났어요. 거기다가 막 저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든요. 콧물 계속 나오고 이래가지고 독한 콧물 멈추게 하는 약을 먹었더니 지금 제가 해롱해롱해요. 정신도 하나도 없고 쓰러질까봐.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좀 앉아서 할게요. 자연스럽게 우리 저는 여기 있지. 우리 아이가 4살인가 이럴 때인데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 키우는 거 보고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제일 뒤에도 들려요? 들려요? 예. 들려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에 와이프가 애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신 좀 비키라 하면서 답답해 죽겠다 하면서 내가 아이 키울 테니까 당신은 애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만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이를 제가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4살 때부터 제가 직접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제가 와이프한테 큰 소리 치고 아이 공부는 내가 시키겠다고 뺏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막연하고 또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봤죠. 내가 어떻게 컸는지 경험이라도 있으면 고래 키우면 되니까. 근데 뭐 어린 시절 돌이켜보고 할 것도 없이 저는 불행하게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 우리 삼형제가 있거든요. 형, 3살 터어진 형, 2살 터어진 동생, 삼형제가 있는데, 그날, 이제 엄마는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가시고, 아버지가 우리 형 공부를 시키고 같이 잤어요. 단칸 새방에서. 비산동 단칸 새방에 살았는데, 그렇게 잠들었는데, 아침에, 그때 형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막 울면서 깨우는 거예요. 상도야, 큰일 났다. 하면서,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일나보니까 진짜로 아빠 옆에 죽어 있어요. 딱 봐도 죽었다 알겠더라고.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나와있고, 요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아버지가 폐병을 이제 앓으셨거든요. 요즘은 폐병은 이제 약이 있지만, 옛날에는 약을 쓰면 내성이 생겨서 약 효과가 안 듣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 대구 의료원에 있다. 그때 시립의료원에 있다가 그냥 퇴원해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 엄마가 이제 공장에 일하러 다니고. 제가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날부터 이제 우리 집은 이제 지질이도 이제 어렵게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워야 하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죠. 먹고 살기 바쁘고 험한 세상과 싸워야 되고 방을 얻으려면 애 셋 딸렸다고 또 눈치 봐야 되고 또 엄마가 32살인가 3살에 과부니까 외간 남자 없는 집 뭐 이런 데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셋방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도저히 엄마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못 키워가지고 우리 삼형제 각각 친척집에 보내줬어요. 4학년 때 우리 엄마는 이제 대구에서 유명한 섬유공장 노동자였는데 엄마가 이제 일하는 섬유업종은 겨울이 되면 일본말로 희마진다 해요. 일감이 이제 없다 이 말이죠. 일감이 없으면 원래 전공인 그 공장에 못 다니고 전공이 아닌 다른 공장에 이제 취직해야 되는 기숙사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엄마가 우리 삼형제를 못 키워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친척집에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눈칫밥, 코칫밥 먹으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우리 삼형제 중에 아무도 중학교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마누라한테 큰 소리 쳤지만 사실 저도 양육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시내에 이제 가장 큰 서점에 나가가지고 육아서적을 닥치인들 막 읽었죠.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아쉬움을 이놈은 안 겪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좋은 아빠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한이 그거거든요. 아버지만 살아계셨다면 내가 중학교를 갔을 텐데 내가 중학교만 갔더라면 내가 날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아쉬워가지고 우리 아이한테는 내가 그런 아쉬움을 다시는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보통 어머니들도 아이들 키울 때 다 그 마음이죠. 내가 겪었던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저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시내 제일 큰 제일서적 나가가지고 육아 코너에서 닥치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거였어요. 그래 이거구나 싶었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어린이 서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어요. 마침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학교 교사인데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간에서 차창 너머로 어린이 전문서점 간판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요즘 어린이 전문서점 하면서 프랜카드 붙어 있는 거 보면 전집 할인 매장을 보고 말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안 들리죠? 들려요? 왜 울리지? 괜찮아?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발견한 그 서점은 전집 할인 매장이 아니고요. 정말 잘 만들어진 한 권 한 권을 정성껏 만든 단행본. 요즘 말로 하면 교과서 뒤에 보면요. 애들 교과서 뒤에 보면 이 교과서의 본문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원전이 쫙 목록이 있죠. 교과서 제일 뒤쪽에 보면. 그런 잘 만들어진 책들이죠. 그런 걸 모아 파는 서점을 우리 아이 4살 때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한테 처음에는 끌려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하고 저하고 같이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좋은 책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그 서점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2년 동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갔어요. 매주 가서 갈 때마다 좋은 어린이책, 그림책 이런 거 이제 그 당시로 하면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한 보따리 사가지고 집에 와서 애한테 읽어주고 또 다 읽으면 또 가서 사고 어떤 날은 막 안 간다고 찌랄하면 맥도날드나 뭐 롯데리아 이런 데 데리고 와서 햄버거 하나 사주고 또 데리고 가고 이렇게 그렇게 꾸준히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하니까
신기하게도 이제 중간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애가 뭐가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건 밥 잘 먹고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좋은 어린책을 자꾸 읽고 이러니까 소위 말하는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예요. 뇌과학으로 말하면 뇌가 발달하는 거죠. 이 사진 보시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의 뇌, 오른쪽이 노란색이 많죠. 부팅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왼쪽 사람의 뇌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뇌가 좀 덜 활성화되어 있죠. 노란색이 훨씬 적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꾸준히 읽으면 이상하게 공부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자라요. 공부 잘하는데 제일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유전자가 좋아야 되고요. 근데 애를 도로 집어넣었다 꺼낼 수도 없고, 뭐 남편 바꿀 수도 없고, 우리가 변경 불가능한 변수죠? 그러니까 그건 고정 변수니까 상수라고 놔두고, 이제 후천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애들이 이제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좋은 환경이란 뭐 좋은 학원이 많은 곳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지금 27 청년인데 올해 2월 달에 SKY 경영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외국계 회사에 취직해서 외국 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말씀은 이론이거나 잔소리거나 이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아빠로서 여러분들처럼 불안해하면서 또 애들 수없이 잡죠. 저는 애 엄청 잡았어요. 내가 불안하니까. 제일 뚜껑 자주 열릴 때가 언젠가 하면 수학 공부 시킬 때죠. 수학 공부 시키다가 오답 하나 나오면 바로 발로 차고 뭐 머리 쥐어받고 뭐. 성질 급하게 생겼죠. 신경질적이고. 그러니까 뭐 애는 뭐 저하고 같이 있는 게 지옥이지 지옥. 근데 이놈의 성질이 더러운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질 순하게 생긴 엄마들도 집에 가서 다 저처럼 이 병명이 뭔지 알아요? 충동 조절 장애. 애 키우다 보면 우리 언제 뚜껑 날아갈지 모르게 날아가고 홧김에 애 한 패기 시작하면 패다가 더 열받죠. 저는 애 막 발로 차고 머리 쥐박으면 정신 차려서 집중을 잘 할 줄 알았는데 쥐박을 때마다 애 눈동자가 풀려가지고요. 눈동자가 아빠하고 초점을 못 맞춘 거야. 눈이 팽그르르 돌고 있어. 너무 나중에 생각해 너무 미안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애 잠들고 나서 채점했어요. 바로 옆에 있으면 바로 차니까 성질 급해가지고 잠들고 난 뒤 채점하고 어느 날 보니까 다 틀렸어. 잠들고 난 뒤 채점인데 근데 자는 놈 깨워가지고 찬물로 세수시켜가지고 오답 처리하라고 하고 나쁘죠? 저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훌륭한 이렇게 자격증 전문가로 온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저지뢰를 하고 실패를 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이런 이제 선배 학부모 동네 선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뚜껑 열려가지고 막 못 참으면 풀던 문제집 막 둘둘 말아가지고 머리통 쪽 때리고요. 더 열받으면 한 서너 장 째고 겁줘야지 이제 니 같은 거 공부할 자격도 없어 하면서 짠 거 쓰레기통에 쳐봤고요. 근데 이 충동 조절 장애는 이상하게도 2시간 지나면 제정신 돌아와. 애 막 속상해 해가지고 이제 상처받게 해가지고 애는 속상해서 자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혼자 이제 한 2시간 지나면 맨정신 돌아와가지고 막 갑자기 미안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쓰레기통 다시 뒤져가지고요. 아까 쬐던 문제집 도로 꺼내가 펴고요. 찢어진 데 있으면서 같이 테이프를 붙이고 그리고 원상복구 시켜놓고요. 애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포기하는 듯한 말을 하면 너무 겁나하거든요. 속상해하고 아무리 자기가 못해도 지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해서고 막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제일 싫어하죠. 속상해하고 그 애 마음을 또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는데 들어가가지고 애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 사과하는 거죠. 아까 아빠가 미쳤나 막 하면서
너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아빠가 인간적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고 막 울면서 우리 아들 사랑한다고 말하죠. 정말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아이 앞에서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누군가 내게 조언해줄 멘토, 아버지 이런 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형은 저하고 3살 터울 나기 때문에 맨날 형한테 가면 처맞기 바쁘고요. 또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멘토 할 만한 선생님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내 팔 내흔들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폐가 망신하고 이랬는데 그 아쉬움이 이제 우리 아이에게는 대물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해서 정말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아이한테 맨날 상처를 주고 속상하게 하고 막 고전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제가 불안해서 그랬어요. 사실은 애가 내가 못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만 그 더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아이가 자라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이 마음이죠. 근데 이상하게 자라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선 공부라도 잘 시키자 이거예요. 근데 공부라도 잘 시키자 하다 보면 나중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지옥이에요. 지옥. 이상하게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장차 이 아이가 자라서 행복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모르니까 그러면 공부라도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하다 보면 오늘 잡는 거라. 행복은 사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죠. 오늘 하루를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장하다고 대견하다고 이러면 막 행복이 발생하거든요.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이제 범하기 쉬운 오류가 행복은 조건이나 환경, 형편이나 처지가 나아지면 온다고 착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모르고 형편이나 처지가 나아지면 애 성적이 오르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래서 애가 좋은 대학 가고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잡는 거라. 애는 저학년 때 일기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 아빠 무섭고 막 이러니까. 비극이죠, 비극. 근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서점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제가 잘 하지 못하는 많은 것을 이렇게 도움을 받았죠.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신기하게도 뭐가 자라요. 생각하는 힘, 독해력, 어휘력 이런 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는 동네 서점이나 학교 도서관에 가면 읽힐 만한 좋은 어린이책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공공도서관에 가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나라가 발전하고 그래서 지금 학교 도서관에도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공공도서관도 많이 들어섰고 특히 이 동네는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 여기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있고요. 맞죠? 공동육아 혹시 해본 분 없어요? 여기 보면 뭐 동동 어린이집 개사코 뭐 몇 개 있죠. 하고 뭐 유기농 먹거리 파는 매장도 있죠. 땅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죠. 여기는 대구에서 유명한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그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 기업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걸 하는 똑똑한 분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아띠 도서관에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제일 처음에 아띠 도서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엄마들이 모이카더라고. 그 아띠 도서관에서 처음에 모이던 아빠 중에 한 분이 여기 안심 예, 그 이사장 하시는 분 맞죠? 유길이 씨. 유길이 씨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운영하는 이제 다음 카페가 있는데 대구 부모교육연구소라고 유길이 씨도 이제 아이 키울 때 궁금한 게 있고 이러면 저한테 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했죠. 나중에 저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마을 기업을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유기리 씨는 대구를 대표하는 마을 기업 전문가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서 강의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참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트 도서관 이런 거 잘 활용해서 공공도서관은 제가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안심도서관? 아, 그래, 누가 사진 찍어 올렸다. 고산은 여기서 아닌가? 여기 아니구나. 그러니까 도서관을 잘 활용해서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빌려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무슨 생각하는 힘이 무럭무럭 자라요. 마치 이건 비유하자면 우리가 콩나물 키울 때 콩나물 씨를 보면요, 밑구멍이 뻥 뚫혀 있어. 그리고 위에는 천으로 덮여 있죠. 콩나물을 물을 계속 붓잖아요. 밑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물의 일부를 콩나물이 머금고 있어요. 천내에 이렇게 걸려있고 물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아이가 책 읽고 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아이의 속에 내면에 뭐가 자라고 있는 거죠. 생각하는 힘, 어휘력도 자라고요, 창의력도 자라고 이래요. 그러니까 섣불리 책을 읽힌 다음에 독후활동할 생각하면 안 돼. 뭐 물어보고 이러지 말라고요. 물어보다 또 뚜껑 열린다니까. 주인공이 왜 썩 하고 뭐 교훈을 무슨 교훈을 얻어 썩 하면 애들이 김이 샌다니까. 그냥 책이 재밌으면 되는데 재밌어서 그 책의 여운을 즐기면 되죠. 엄마들이 송중기 나왔다가 들어가면 여운이 남죠. 작년에 뭐지 그거 태양의 후예 할 때 다 지가 송혜교인 줄 알고 막 난리더라고. 막 본방사수한다 하면서 막 수요일 10시 뭐 목요일 10시에 저한테 카톡이 왔다니까요.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서 이만한 카톡이 왔어요. 길게. 뭔가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본방사수하려고 엄마들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긁어치면 안 된대.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은 무조건 저녁 먹고 들어가고 10시에 본방을 하더라도 9시쯤 되면 엄마들이 막 흥분하고 설레고 예민하대.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찌그러져서 나오지 말래. 더 기가 찬 건요. 더 기가 찬 건 본방이 끝났어 11시에. 그래도 나오면 안 된대. 왜냐하면 지금 송중기의 얼굴이 막 어른거리고 막 왜 방금 안구정화하는 그 마스크 계속 생각나죠. 기분이 흐뭇하고 이런 상태에서 남편이 화면 앞으로 지나가면 확 패주고 싶죠. 이런 거.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우리 엄마들이 송혜교를 보면서 내가 동의시대죠. 이걸 동의시라고 해요. 그리고 둘이 갈등하다가 뽀뽀도 하고 뭐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막 이러면서 울고 웃고 하죠. 그때 나도 같이 그런 경험을 하고요. 또 이렇게 책읽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 깨닫고 이런 거죠. 책읽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학습적인 요소를 자라게 한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다 빠져나간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 어휘력, 독해력, 창의력 등이 저절로 자란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두면 돼요. 좋은 어린이책을 우리가 잘 골라서 공급하기만 하면 돼요. 쓸데없이 막 묻고 이러면 안 돼요. 아주 저질스러운 전집들 보면 뒤에다가 막 문제 두세 페이지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팔아요.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그거는 책이 아니고 교재. 그리고 또 다른 한 측면이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아이한테 정말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맨날 했나? 왜 그랬어? 동생 돌봐야지. 뭐 네가 양보해야지. 뭐 숙제했어? 왜 안 했어? 뭐 맨날 이런 소리 난다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은 그죠? 저 밑에 가라앉아 있어. 아빠는 어떤 경우든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당장 일상에서는 수업 공부했나? 몇 쪽 했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놓치거든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근데 신기하게도 좋은 의리책을 읽으면요, 이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상처도 주고 이러는데 책을 읽어줄 때만은 그 책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다른 마음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저학년이니까 예를 들면 그 최숙희라는 작가가 쓴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유명한 그림책인데 거기 보면요, 애가 엄마가 혼자 들어가서 목욕하래. 그러니까 이 꼬마가, 여자애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비누거품 풀어야지. 하다 보니까 재밌거든? 그러니까 계속 비누거품 막 풀다 보니까 양 조절이 실패해가지고 온 목욕탕이 거품으로 떡칠돼 있고 이런 거야. 엄마가 하도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목욕탕 들어가 보니까 애가 완전히 막 비누를 하도 막 풀고 이래가지고 개판돼 있거든? 그러니까 또 엄마가 막 고함 지르면서 찌랄하면서 막 뭐라하고 막 이러죠. 그러면 애는 영문도 모르고 엄마가 목욕하라 해놓고 나는 목욕했을 뿐인데 막 혼내는 거야. 그래서 자존감이 툭 떨어지죠. 또 보니까 웬일인지 엄마가 정신 안 사주면 짜장면을 사줘. 짜장면 애들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 짜장면 너무 맛있으니까 엄마가 뭐 웬일이고 하면서 막 허겁지겁 짜장면을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7살, 8살 때 내가 짜장면 먹다 보니까 온 방바닥에 흘리는 거야. 집에도 떡칠하고 막. 그러니까 또 엄마가 또 뭐 조심스럽게 없이 흘리면서 묻다고 또 지랄하고 뭐 또 그래가지고 애 또 작아지고요. 그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말을 그 책에서는 애를 작아진다고 표현하더라고. 또 좀 있으니까 애가 심심해서 노는데 이제 아주 바람직하게 스케치북을 하나 꺼내가지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애가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봐야 그 좁은 거라. 그래가지고 불떼기 벼락방에 다 그린 거예요. 엄마가 또 보니만 또 막 벽지에 낙서해놨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혼내고 막. 아이고, 그러니까 애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애가 하루 종일 혼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가 없어졌어. 애가 없어져가지고 그때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막 온 동네 막 울면서 이제 우리 아기 못 봤어요 하면서 찾아다니고 온 동네 찾아다니고. 알고 보니까 이 꼬마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작아졌다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엄마 치마 속에 들어가고 울면서 잠들어 있는 거야. 우리가 왜 애를 혼내다 보면 울고 막 울면서 자잖아요, 혼자.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거 자다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돌아다니네? 보니까, 아까 우리 엄마가 내 막 짜장면 튀었다고 뭐라하고, 뭐, 벽에 낙서했다고 뭐라하고 이러던,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참 속상한 일이지만, 알고 보니까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네? 내 없어졌다고 저래 온 동네 방네 울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머리 부러헤치고 찾고 다니니까. 애가 그제서야 뭘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걸 아는 거죠. 자, 어떤 아이가 이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지도 이 아이처럼 맨날 엄마한테 혼나잖아? 주인공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뭐 동일시라고요, 동일시. 여러분이 송혜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송혜교한테 감정이입 하잖아요. 이게 동일시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 혼날 때 같이 혼나고, 엄마가 또 안타까워서 온 동네 방네 울면서 찾아다닐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면서 같이 울고 이렇게. 이게 자기 정화,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카타르시스. 속상한 일 있을 때 어떤 때는 잠을 한번 확 잡부거나 막 한번 크게 울어보거나 이러면 많은 부분 해소되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큰 건 어려우면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뭐 사소한 것들은 그죠? 한번 울고 나면 좀 속 시원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이걸 카타르시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깨닫는 거죠. 엄마가 혼은 내지만 사실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건 이제 아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죠. 이걸 통찰이라고 하는데, 인사이트니스. 그러니까 좋은 의리책을 읽으면, 그죠? 아이를 이렇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위로하고, 용기도 주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의리책을 읽는 것이 두 가지 방향으로. 원래 어릴 때 그 유치원 부모교육 같은 거 받아보시면, 한 아이가 잘 자라는 데는 세 가지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대. 하나는요, 신체 발달. 행동 영역이죠.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잖아. 그래서 유기농 먹거리 찾고, 뭐, 유전자 조작식품 피하고, MSG 안 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고, 또 다른 두 영역이 있는데, 그건 하나는 인지 영역. 학습과 관련된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사고력, 창의력, 독해력, 의휘력 이런 게 자라가지고. 마지막이 이제 뭐예요? 정서적인 안정. 이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맨날 혼내고 막, 이제 야도 애긴데 뭐 이제 동생 하나 태어나봐. 또 막, 니네 형니까 양보했하고 뭐. 애가 5살인데도 다 컸다고 생각하더라, 엄마들이. 밑에 동생 하나만 생기면.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이 나이인데도 아직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알라 같은데. 그래서 조금 아프면 막 어린 양 부리고요. 그 애기들 다 아직 어리죠. 둘째 생기면 마치 남편이 첩 때리고 들어온 것 같대, 느낌이. 한번 상상해봐요. 첫째한테 둘째가 생기는 것은 남편이 첩 때리고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 충격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어린이책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되죠. 그러면 공부를 재밌게 하는 거라. 뭐니 해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아마. 시댁에 가서 무슨 뭐 안 좋은 소리 듣고 오거나 시어머니 전화 받았다. 기분이 꾸리야 해가지고 그날 뭐 하루 종일 일하기 싫죠. 그게 엎어져쁘잖아. 근데 만약에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줘가지고 어디서 뭐 비자금을 막 주면서 친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도와드리라 하면서 친정 남동생이 뭐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내가 500만 원밖에 없어 미안하다 하면서 500만 원 줘봐.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업되죠. 그러면 막 고맙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반찬 하나라도 더 하고 집안 설거지 청소도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야 돼. 무조건 뭘 하려면 애들 공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상태가 좋아야 뭘 해도 신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기분이 꾸리하고 우울한데 맨날 엄마한테 혼나가면서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아 해봐야 능률도 안 오르고요. 대충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억수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론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그렇게 키웠어요. 12년 동안 어린 선생님을 제가 데리고 다녔다니까. 지금 생각해도 제가 정말 그때 아빠 노릇 잘했구나 싶어요. 뭐 수학 공부할 때 발로 차고 막 했지만 어린 선생님을 늘 다닌 것 이건 지금 생각해도 제가 기특하다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도 공부 억수로 잘했어요.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차마 말을 못하겠네. 뭐 진짜예요. 우리 애는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도 안 다녔어요. 뭐 학습지 하나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해봐야 뭐 엄마는 불안해서 하죠. 아니에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이렇게 아이들의 그 인지적인 요소를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이 안정되고 이래야지 이제 뭘 해도 의욕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야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엄마들 보면요 다 책이 중요한 거 안 돼. 근데 막상 사는 거 보면 아니라니까. 막상 사는 거 보면 그냥 문제집 풀리고 있어요. 참 답답해 죽겠어요. 실제로 고3 돼가지고요 수능 고사장 가보면 아직 엄마들이 애기들이 어리니까 내가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3 수능 치러 가면 국어 시간 있죠. 8절지로 16쪽이 나와 문제가. 8절지로 16쪽. 지문 막 긴 거 나와 있죠. 새가 빠져 읽고 막 억지로 막 밑줄 친 거 찾아가 막 이해한 다음에 문제 3문제 달라고 풀면 페이지 딱 넘기면 어떻게 돼요? 또 같은 크기의 문제가 턱 16쪽 다 풀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빠른 스피드로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실감을 못하지 고3 될 때까지. 이게 우리말로 돼 있어가지고요 자지도 못해. 양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수능 쳐봤을 수도 있는데 수학은 아예 모르면 엎어놓고 자면 되잖아요. 아무리 쳐다봐도 안 되니까. 근데 국어는 우리말로 문제가 다 돼 있으니까 이거 좀 쳐다보면 뭐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못 덮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 되면 한 교실 30명 중에 한두 명만 제대로 마킹하고 정답을 수험표 뒷면에 옮겨줬고 나머지는 다 시간 부족이에요. 시간 부족. 시간 부족해가 마지막에 한 10문제에서 5문제에서 10문제쯤은 뭐 어떻게 해요? 찍잖아. 찍는 것도 또 배워가지고 뭐 고르면 안 된다 하고 뭐 1번으로 찍든지 2번으로 찍든지 하나는 밀라 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상하게 어릴 때 보면 다 책이 중요하대.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막상 수능 국어고사에 가면 읽기가 안 돼가지고 고생한다니까.
다시 내려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책을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가면 뭐 해야 돼요? 수학 공부해야 돼요. 양도 많고 난이도도 높고. 뭐 수포자는 할 수 없지만. 예? 그러니까 따로 달리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자기 공부 시간을 보면 저녁에 하는 야자 시간하고 주말 시간 요거 있거든요. 나머지는 학교에 수업하니까 이 자기 공부 시간의 60%를 수학 공부해야 되고요. 30%를 영어 공부해야 되고요. 나머지 10%로 나머지 10%로 사탐이나 과탐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따로 한다는 건 사치예요, 사치. 이미 그때는 늦었죠. 그러면 중학교 때 책 읽어야 되잖아? 근데 중학교 때 애 다 커가지고 뭐, 스마트폰 다 들고 있고, 엄마 말 듣겠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합격하고, 문 닫고 들어가 보는데. 늦었어요. 그래서 범어동 이런 데 가면 답답하긴 하고 책은 안 읽으니까, 범어동 골목골목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하는 뭐 국어 논술 전문학원 이런 데 보내고 이래요. 비싸게. 그거 간다고 책 읽는 건 이미 늦었어요. 안 돼요. 어린 시절에 습관이 잡혀야 되죠. 자, 초등 고학년 때부터 사춘기를 시작하니까 초등 고학년 때도 참 어렵고요. 그리고 엄마는 답답하면 초등 고학년 때는 할 수 없이 저런 거라도 시키는 거죠. 뭐더라? 하늘이 독서논술, 주니어 플라톤, 이런 거 있죠. 학습지, 이른바. 국어 관련 학습지 시키고요. 저학년 때는 싱크빅 국어를 하거나 눈높이 국어를 하거나 이런 학습지 하고 있죠. 학습지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실. 미안해요.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말 해서. 내가 조언하는 거예요, 조언. 왜냐하면 학습지를 하게 되면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고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라.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문제풀이 하잖아요. 맨날 틀린 거 또 틀린다니까? 오늘 풀고 틀린 거 내일 하면 맞지만 오늘 풀다가 틀린 거 일주일 후에 해봐요. 또 틀려요. 이게 뭔가 실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문제풀이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언제 하는가 하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가면요 3년 내에 문제 풀어요. 수능 모의고사 치죠. 중간기말 치죠. 그리고 선생님이 오답하고 문제 해설하고 그때 스킬을 배우는 거라. 초등 저학년 때 그거 할 일이 아니고 애들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되고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해야지. 문제풀이 기술을 지금 벌써부터 배우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글도 잘 모르는 애들을. 그래서 초등 1, 2학년 때 답안지 보면 네이버 검색해보면 기상천외한 웃기는 답안지 많이 나오죠. 어린 시절에 뭐 해야 돼요?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책 읽기 할 시간에 학습지 하고 있어.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 거꾸로. 저 아이면 이런 소리 안 해요. 조심스러워서. 저는 성질이 더러워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갈 거니까. 또요, 학습지라는 게 그것도 밀리잖아? 매주 받으면? 보면 또 열받거든? 그것도 애 잡고 혼내고요. 거기다가 국어만 하면 다행인데 수학도 해야 되지? 영어도 해야 되지? 바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모든 공부에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는 거라. 또 저학년 때는 읽으라 하면 안 되고 많이 읽어주고. 그럼 애가 계속 듣고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많이 알아듣기도 해요. 엄마가 읽어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애들이 요즘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책은 중요하다 하지 책 읽으라고 하면 다 만원씩 들고 있고. 쌀떡 있는 조잡한 학습 만화. 동네 서점이나 어디 가봐요. 전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보면 학습 만화가 놓여져 있어. 왠지 알아요? 그리고 원가는 싸고 마진이 많거든. 그 서점들이 돈 많이 벌려고 원가 싼 거 듣보잡 출판사에서 만든 조잡한 만화 같은 거 막 올려놓고 있어. 그리고 책 좀 읽는다 한 놈도 보면 다 Y 들고 있고요. Y 알아요? 저학년 처음에는 Y도 좀 몇 권씩 많아지만 좀 괜찮은 Y가 좀 나왔는데 이 장사가 잘 되니까 요즘 아무데나 Y라고 붙이고 Y 제목이 수백 권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홈쇼핑에서 팔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책을 안 읽으니까 불안은 하고 이래서 할 수 없이 학습지 하는 거죠. 이게 왜 잘못됐는가 하면요. 유아기 때부터 이미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은. 원인을 찾아보면,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연구소 부근이나 아파트 밀집지 가면요, 집집마다 다 이래요, 거실이. 보여요? 동네 언니들이 하도 꼬시고 이래가지고, 교원 언니들 그러니까 교원, 웅진, 몬테소리 프레벨, 아가월드, 이래가지고, 이걸 책이라고 사놓고 도배를 해놓고는 이게 인테리어지 책이에요? 안 읽는다니까, 애들이? 간혹 어떤 애들은 읽기 좋아하는 애들은 그래도 뭐 읽을 게 없으니까 유아기 때 좀 읽어요. 근데 유아기 때 많이 읽어도 이 전부 지식 중심의 책이에요. 대부분이. 장장 동안 가끔 있긴 하지만. 그런데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너무 똑똑했지. 아는 게 많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가짜로 보인다니까? 그러면 이제 친구 못 사귀는 거야. 어제도 어떤 엄마가, 어제 어느 학교 갔지? 끝나고 와서 하는 말이 자기 초등학교 1학년에 책 엄청 읽었대, 전집을 막. 전집 대부분 싫어하는데 간혹 어떤 애들은 꼭 병적으로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지식이 많이 머리에 들어왔죠. 그러면 1학년짜리는 너무 유치해 보이는 거라. 그럼 밖으로 안 가고 책 안으로 도피해요, 도피. 이 엄마가 알고 있더라고. 자기 아이는 책으로 도피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연구소에 상담하라 하면 오락했는데 어린 시절에 이런 걸 책이라고 사두면 물론 엄마들 몰라서 그렇지 좋은 책이 뭔지 모르니까 또 옆집 언니들이 자꾸 불안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끌려가지고 교원에 가서 강의 한번 듣고 나면 쫄아가지고 또 막 사인하고 막 어디 뭐 적금 깨가 사고 이러잖아요. 한 번에 2,000원씩 3,000원씩 산다니까. 그래봐야 뭐 애 방에 면 겨우 채울 똥 말똥인데. 이래 재미없는 이런 책들을 어릴 때부터 읽히니까 책의 맛을 모르는 거라. 알아요? 큰일이에요, 큰일. 자, 모 회사 언니들 따라서 교육받으러 가면 이거 가지고 막 협박한다니까? 0시부터 2시까지는 자연관찰. 이런 식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면서 무슨 노벨상밖에 안 하나. 아니, 5세는 유인전집, 6세는 경제와 역사, 이렇게 하고 있다. 무슨 6세가 경제와 역사를, 6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놀아야지. 안 그래요? 진짜 답답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그리고 유아기 때 읽은 거예요. 크면서 다 잊어버려. 그리고 부족하면요. 중학교 때 일주일만 읽으면 유아기 때 몇 년 읽은 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어떤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옛날 시대, 학력고사 시대. 많이 암기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평가를.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요, 모르는 지식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너무 많이 가르쳐줘서 헷갈린다니까? 가짜 뉴스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능력은 뭔가 하면요, 주어지는 많은 정보들을 잘 가려서, 옥석을 가려서 어느 것이 정말 괜찮은 정보인지, 또 이런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내가 잘 섞어서 새로운 좋은 것을 만들어낼지, 이 능력이 중요해요. 이 창의성이죠. 이거 요즘 유행하는 어려운 말로는 융합, 또는 통섭, 이렇게 불러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짜집기, 편집.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식을 많이 외우면 안 돼요. 지식 많이 외우면 책의 재미를 몰라. 진짜 재밌는 책은 뭐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듯이 하는 책이 재밌죠. 어머니들 연습곡 좋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감정이입이 돼서 들어갈 만한 어떤 스토리라야지. 그래서 방송 작가들이 돈 많이 버는 거라.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지식 중심의 책을 하니까 애들이 책의 맛을 모른 채로 이제 학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책 읽기는 중요하다 하지, 불안은 하지. 그러면 이제 전집 사재던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학습지 막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언니들이 빨간 펜까지 하락하네? 그 전 과목이라 하면서 막.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이 4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아파서 좋은 예를 많이 못 드는데, 생각이 안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엄마가,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절실하게 인식하는 것.
이게 필요해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 다 생각해. 책이 중요하지, 그래, 뭐. 한다니까? 근데 막상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는 걸 매일 하는지, 내가 사는 그걸 보라니까, 아이하고 함께 사는 걸 보면 안 하고 있다니까? 중요한지는 알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 앞부분에서 어머니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 읽기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례가 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저절로 생각하는 힘이 자라죠.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독서 골든벨 하는데 6학년 다 물리치고 1등했어요. 우승. 6학년 때는요,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교육감님이 주최했어. 창의력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때. 그래서 대구 시내 초등학교 190개가 있었는데, 한 명씩 다 뽑아가지고 대구 교대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들한테 8문제를 출제했어요. 대구 교대 교수들이. 수리 2문제, 언어 읽기 2문제, 과학 2문제, 사회 2문제. 8문제를 출제했어요. 대구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 그거 다 왔거든요. 초등 고학년 가면 이제 대구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 어디 있는가 하면 경북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거기 가면 수학과학 천재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걔들 다 나와가지고 이 창의 경진대를 했는데요. 우리 애는 완전히 듣보잡이잖아요. 우리 그때 어느 학교 다녔는가 하면 저 앞산 밑에 가면 남명초등학교라고 남부도선 건너편이에요. 뭐 학원도 없고 뭐 완전히 이상한 동네. 지금은 카페촌이지, 카페촌. 아무 사교육도 안 받고 뭐 이랬는데 어떤 영재교육도 안 받았어요. 근데 애가 그 대회 갔다 오더니 자꾸 발표날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실망할까봐 발표 기다리지 말았겠어요. 똑똑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좀 더 커서 장기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두면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6학년 때요, 발표가 났는데, 우리 애 5등 했어요, 거기서. 각 학교 대표 제일 똑똑한 놈들이 190명이 나와가지고, 아주 생각하는 힘이 이제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를, 8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인데, 거기서 5등 했더라고요. 그 동메달 받아, 동메달. 지금도 우리 집에 값어치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읽기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아이들의 어떤 부분을 자라게 한다. 콩나물 물이 다 빠져나갔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책 읽기를 한 다음에 좋은 책을 읽었다면 내용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뭐가 자란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알량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자라고 있다. 사고력,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단어 몇 개 외우고 이건 눈에 보일 수 있지만 생각하는 힘, 창의적인 힘 이런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요소들이 자라야 돼요. 우리는 근데 기껏 해야 뭐 이번 단어 평가에서 뭐 몇 개 틀리니 막 이런 거나 보고 막 또 옆집에 전화해서 너 걔는 몇 개 틀렸니? 너 기사코 뭐 혹시 옆집 애보다 더 틀린 우야기 있네요. 그럼 또 뚜껑 열리고 다리 풀리고 이렇거든? 김호사 쳐봐요. 다 전화해가 너가 애는 몇 개 틀린 놈. 처음에는 우리 애 뭐 3개 틀렸다고 좋아했는데, 전화 걸어보니까 옆집 옆에 애는 뭐, 그래, 다 맞았다는 거야. 그럼 다리 풀린다니까, 진짜로. 어떤 분 말하면 우리 애는 올백이야 하면서 자랑스럽게 2학년 막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뭐 올백하길래 무슨 한 10과목 100점인 줄 알았어. 2학년 올백하는 2과목 100점이지만 2과목 100점. 물론, 우리 아이가 일찍 자라면 좋지만 어떤 아이들은 일찍 그렇게 빨리 안 깨있는 아이들이 있죠. 특히 3월생, 뭐 1, 2월생 이런 애들 빠르고 10월생, 12월생 뭐 이런 애들 좀 늦고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것도 있고요. 신체도 그렇고 지적으로도 그렇고 천천히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페이스에 맞게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지. 근데 페이스 오버하면 안 돼요. 어떤 애는 빨리 자라요. 키도 그렇고요. 어떤 애는 좀 천천히 자라죠. 초등학교 3학년, 내 친구 하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일 덩치가 좋았어요. 그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나중에 17, 18 됐는데, 얘는 키가 그대로 있고요. 저는 제일 작은 편인데 내하고 비슷하더라고. 근데 옛날에 제가 3학년 학급에서 제일 무시했던 아주 꼬마가 있었어요. 얘는 떡대가 이래 돼가지고 조포가 하는 조포. 어느 날 동네 당구장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내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각하고 이 조폭을 막 함부로 하는 거라. 그 조폭도 옛날 생각해서 그냥 친구니까 그냥 가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안색이 확 변하더라고.
그제서야 내 친구가 조심해야 돼. 자라는 시기가 다 다른 거예요. 자라는 시기가. 이건 덩치뿐만 아니라 공부머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애는 빨리 자라는데 어떤 애는 늦게 자라요. 근데 늦게 자라는데 빨리 하게 하려고 쪼아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공부 싫어지는 거야. 특히 수학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좀 어려워하는 아이구나. 그럼 좀 기다려서 언젠가 포텐이 터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 포텐이 터질지 6학년 때 포텐이 터질지 이거 잘 모르거든요. 진짜 중요한데요. 어디 갔노? 왜 이거 넘겼지? 그래. 엄마가 책이 중요하구나 이걸 절실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한테 여유가 좀 있어요. 여유. 책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책 읽는 시간이 없어 학습지 아니라고. 어떤 엄마들 보면요. 뭐 어디 피아노 학원 갔다가 1시간 후에 태권도 가니까 그 사이에 책 읽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책 읽기 안 돼요. 짜투리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책 읽기를 하면 건성으로 읽게 되죠. 게임하고 달라서 게임은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재미를 느끼는데 책 읽기는 안 그래요. 줄거리에 몰입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워밍업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책 읽기 하면 안 되고 일과를 다 끝내고 저녁 물리고 다 모여서 탁자 위에 책 펴놓고 같이 읽고 탁자에서 보드게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책을 즐기는 이런 이제 문화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어줘야 돼요. 한글 한다고 이제 네가 읽어 엄마 설거지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다 알지만 영어 책을 못 읽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무리하게 책을 읽으라고 하면 굉장히 버벅거리고요. 부담스러워해요. 한글 알아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엄마들이 계속 읽어주고 이 부분에서 엄마들 목이 아프거나 하면 아빠들의 도움도 청하고 어디까지 읽어주는가 하면요. 애들이 엄마가 읽어주는 것이 지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더 느릴 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뺏어간다니까. 엄마 내가 읽을게. 그 시점이 이제 지가 스스로 읽을 시기죠. 그리고 엄마가 읽어주면 애 독서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책도 읽어줄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레벨이라면 초등학교 4학년 레벨도 엄마가 읽으면 예? 행간의 숨은 뜻, 그 작품의 배경, 저자의 의도, 뭐 분위기 이런 걸 띄어읽기 이런 걸 엄마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책을 엄마 이야기 들으면 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조건은 세 번째 조건이죠. 이건 좋은 어린이책이 있어야지 애 손 담는 곳에. 근데 이제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터파크나 교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책을 가끔씩 발표를 해요. 전선화된 후로. 여기 보면요. 전집 없어요. 학교 교과서 뒤에 보면 학교 교과서 본문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 책의 출처가 있죠. 본문의 출처. 거기 나오는 모든 좋은 어린이책도 보면 전집 하나도 없어요. 전집과 만화는 통계도 잡히지도 않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라면 일단 믿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잘 모를지라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터파크 통계에 따르면 1위가 지금까지 팔린 어린이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책이 권정선 쌤의 강아지똥이죠. 그러면 권정선 쌤의 책은 인기가 있구나. 좋은 어린이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권정선 쌤 같으면 이런 그림책 있어요? 전부 주옥 같은 그림책이거든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권정선 쌤도 우리 아버지처럼 폐병 앓았어요. 그래서 장가도 못 가고 평생 혼자 살았는데 안동에 살았죠. 안동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안동에 가면 그 권정선 살았던 동네 초등학교 하나 폐교해가지고 거기를 꾸며서 권정선 동화나라라고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놨어요. 거기 애들하고 소풍 가거나 이래 보면 권정선 동상도 있고 뭐 여기 강아지똥이나 엄마 까투리나 이런 책 동상도 있고요. 강아지똥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이에요. 최초로 우리나라 책으로는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죠. 지금은 뭐 얼마나 팔린지 뭐 짐작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학년들은요 쓸데없이 글밥 많은 책 읽어주려 하지 말고 글밥 많은 책 엄마 목도 아프고요.
그림책을 읽어줘요. 그림책 무시하지 말고.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엄마들도 옛날같이 뭐 네이버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 검색하잖아요. 동영상이나 미디어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즉각적으로 눈으로 반응하는. 뭐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어? 뭐, 여기 뭐, 안 보여? 예,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어느 거. 맨 끝에, 제일 끝에. 오소리네 집 꽃밭. 오소리네 집 꽃밭 어떤 책인가면요. 오소리 아줌마가 큰 태풍이 와가지고, 그만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읍내까지 나라가 떨어진 거라. 그래가지고 읍내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가 어떤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개구멍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운동장에 화단이 잘 꾸며져 있고 운동장 화단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리 아줌마가 와 진짜 잘 꾸며놨네 하면서 나도 집에 돌아가면 저런 아름다운 꽃밭을 꾸며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소리 아줌마가 천신만고 끝에 집으로 돌아왔어. 그랬더니 남편이 니 어디 갖다 놓고 하니까 쪽팔려가지고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읍내까지 갔다 왔다 소리 못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남편 시켜가지고 꽃밭 만드는 거라. 근데 오소리 아줌마가 남편 시켜서 곡괭이로 땅을 파서 이제 화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화단 만들려고 곡괭이질 하는 순간 거기에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들꽃이 피어 있어요. 학교 화단에는 아주 뭐 유명한 책들 뭐 튤립이니 이런 거 심어져 있는데 이 오소리네 집 아줌마 동네에는 자기 그냥 앞마당에 전부 들꽃이 들꽃. 여기 파도 들꽃, 저기 파도 들꽃. 그제서야 이 오소리 아줌마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읍내에 가서 학교 앞 화단에 있는 잘 정돈된 꽃만 부러워했었구나.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이미 아름다운 들꽃들이 많이 피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수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상하게 옆집 옆에 내 아들의 장점만 보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애꿎은에 잡는 거죠. 오소리 집 꽃밭 보면 바로 그거예요. 비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 고유의 장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크면서 아이들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원래 비교는 차원이 같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몸매는 몸매끼리 비교해야지 몸매하고 얼굴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 며칠 전에 네이버 뉴스에 이태임이 박한별 언니하고 수영장 광고를 찍었대. 그리고 집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잖아. 왜 그럴게요? 그래. 박한별 언니하고 수영장 광고를 찍으니까 둘 다 비키니 입고 찍었을 거 아니에요. 박한별 언니 몸매에 비하니까 지 몸매는 몸매도 아닌 거야. 이래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죠. 그래가 막 집에 가서 통곡을 했다잖아. 근데 이태임이 여기 나타났다고 생각해봐요. 올킬이죠, 올킬.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보다. 그러니까 비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남과 하는 게 아니고 차원이 같아야 돼요. 자, 옆집에 하고 우리 애하고는 유전자 다르고요. 문화 다르고 성격 다르고 환경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걸 무식하게 그대로 비교하면 되나? 학년 같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비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아이의 어제와 내 아이의 오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는 항상 자라있어요. 장하고 대견스럽다니까. 한번 해봐요. 저는 우리 애를 볼 때 항상 그렇게 보니까 항상 대견한 거라. 어릴 때 막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하던 놈이 어느 날 20살 되고 서울 생활을 7년이나 했어요. 지가 알아서 오피스텔을 얻고 부동산 가서 계약하고 막 아빠는 돈만 붙이라고 하고 뭐. 그리고 혼자 7년 동안 객지에 나가서 그렇게 살았다니까? 외국 나가기 전에.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이번에 이제 외국에 나간다고 이제 그 서울 방 빼고, 외국에 나갔던 한 달간의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불편하긴 하더라고. 우리 애 없을 때 내가 우리 애 방 쓰거든요.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방 쓰면 맨날 지적해서 이래가지고 자다가 뭐 코딱지라도 좀 후비가 던지려고 하면 왜 자다가 왜 안 하는지 그죠? 또 코딱지 후비 낙 하고 막 너무 불편해가지고 애 방을 제가 쓰는데 애가 한 달 동안 내려와 있으니까 제가 애 방을 못 쓰고 안방으로 쫓겨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애가 이제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러다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10시 되면 딱 자는 연습을 하는 거야.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근데 저는 늦게 자거든요.
그러니까 애 방 앞에 있는 거실 화장실 가가지고 뭐 씻거나 뭐 물 틀거나 이러면 애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찌랄을 하고 뭐 조용하라고. 그런 거 생각하면 불편한데 신기하게도 7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고 군대도 갔다 왔죠. 교환학생 1년 나갔다 왔죠. 2달에 한 번씩 내려와봐야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내려와서 한 달 동안이나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집이 좀 생기가 돌아. 생기가. 마누라하고 내하고 둘이 앉아서 뭐 하겠어요 집에서. 각자 지 인생 사는 거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옛날과 비교하니까 정말 어지럽해져가지고. 옛날에 막, 우리 애는 이월생이라서 한 해 일찍 들어갔는데, 너무 작은 거라, 그러니까 늘 1학년 일반 깃발 제일 앞에 들고 있고요. 운동장에서 조회하고 다니는. 달리기만 하면 꼴찌하고. 4명 뛰도 4등, 6명 뛰도 6등. 한결 같더라고.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우리 애가 중학생이 됐는데, 반 개주 대표가 된 거야. 내가 얼마나 기쁘든지 막. 그래, 네 우애가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과 도둑놀이를 열심히 했어, 이 카메라. 근데 경찰과 도둑놀이를 지만 하겠어요? 다 하지. 이 뭐예요? 우리 아이는 그때 자랐다, 이 말이죠. 중학교 가서 쑥 자란 거라. 초등학교 때는 아주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꼬마가 자라서 개주 대표가 됐잖아요. 이거 엄마가 큰 성장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그러니까 자라고 있다니까? 생명이 자라잖아요. 마네킹은 안 자라죠. 근데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자라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잘 보면, 처음에는 막 노이방 보내려고 하면 막 울면서 뭐 안 가겠다고 땡깡스 부리고 이러던 놈들이 요즘은 다 일나가 아침에 학교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자란 거지, 성숙해진 거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비교는 어서리 아줌마처럼 읍내 화단과 우리 집 풍경을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 집에는 읍내 화단에 없는 훨씬 아름다운 들꽃들이 많이 피어있다. 이걸 알아야죠. 자,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가 갖지 못한 많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고요. 이것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자, 이세근의 그림책은, 권영쌤은 이제 돌아가셨고 옛날 사람이지만, 요즘 이 근 10년 동안 가장 각광받는 그림책 작가예요. 백희나의 알사탕은 나온 지 10년 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100만 부 팔렸어요. 알사탕이 아니고 구름빵. 그리고 뭐지? 장수탕 선녀님.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들이죠. 그리고 알사탕이라는 그림책. 알사탕 원래 나왔어, 원래. 지금 학교도서관에도 없을 거라. 저는 이거 산지 뭐 보름도 안 됐어요. 저는 알사탕. 매주 한 번씩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금요일마다 엄마들 대상으로 제가 그림책 읽어주거든요. 그림책 읽어주고 이 그림책에서 무엇을 건져 올린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강의하는데 신기하죠. 그 40 다 된 엄마들이 제가 읽어주는 그림책을 듣고 있다니까요. 이야기를. 알사탕 보시면요. 딱 보면 이건 베스트셀러감이에요. 어떤 꼬마가 있어요. 아주 외톨이에요. 엄마가 없는지 있는지 이 그림책에서 엄마가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뭐 인터뷰를 보니까, 백희나 선생님 인터뷰를 보니까 구름빵 만들 때 아주 단란한 가정, 엄마 아빠 있고 애 오누이 둘이 있는 이런 집을 구름빵에서 그렸는데 나중에 후회를 했대. 왜냐하면 이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그림책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걸 반성해가지고 백희나 선생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만드는 그림책을 꼭 엄마가 하나 없거나 등장시키지 않거나 아빠를 등장시키지 않거나 이래요. 이 알사탕 보면 엄마가 등장을 안 해요. 어떤 외톨이 꼬마가 있는데 친구도 없고 혼자 땅바닥에서 구슬치기 하고 노는 거예요. 외로운 아이죠. 근데 구슬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문방구에 구슬을 사러 갔어요. 근데 문방구 할아버지가 얘를 꼬셔가지고 구슬 대신에 알사탕을 한 봉지 사라 이러더니. 그래서 얘가 알사탕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봉지를 뜯고 첫 알사탕을 하나 딱 먹었죠. 첫 알사탕의 색깔이 얘 집에 있는 소파 색깔하고 비슷하더라고. 알사탕을 딱 먹으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 첫 사탕을 먹으니까 소파가 말을 하는 거라. 이 굉장한 상상력이죠. 소파가 얘한테 말하기를, 야야, 너가 아빠한테 가서 제발 소파에 앉아서 방귀 좀 끼지 마라, 캐라 하면서 나 숨 막혀 죽겠다 하고 뭐 있잖아. 그리고 너가 맨날 소파 중간에 뭐 리모컨 낀가 놓지 마라, 아프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알사탕 봉지 안에 풍선껌이 하나 들어있더라. 풍선껌을 먹다가 풍선껌이 터졌는데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얘가 안 그래도 할머니 너무 그리워하고 있는데 외롭고 이래가지고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씹다 만 껌을 식탁 밑에 붙여놓잖아.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을 때 항상 그 껌을 씹으려고. 또 알사탕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빠하고 비슷하게 생긴 알사탕이랑. 엄마는 등장 안 하고 아빠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얘한테 폭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림책에 한 페이지 다 잔소리라. 숙제했나, 손 씻었나, 양치했나, 왜 그랬노, 저랬노, 이랬나, 저랬나, 이랬나, 이거 한 페이지 가득. 계속 잔소리. 자, 우리 생각에 이제 평소에 같으면 자존감이 막 떨어지잖아요? 아빠가 계속 잔소리 해야 되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알사탕을 먹으니까 그 아빠의 모든 폭풍 잔소리가 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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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아빠 잔소리 하고 있는 아빠 뒤에 있잖아. 아빠 설거지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아빠 엉덩이를 앉는다니까. 너무 신기한 알사탕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이고 싶은 알사탕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그죠? 현실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맨날 막 잔소리밖에 못 하는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마지막 알사탕을 먹었는데, 이번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이상하게 아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남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마음이 움직이는가 하면 내가 먼저 친구한테 다가가 볼까?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저 멀리 혼자 놀고 있는 놈한테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야야 나랑 놀래?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그랬더니 그 꼬마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나도 심심했어 하면서. 그림책의 마지막은요, 둘이 열심히 하나는 보드 타고 하나는 킥보드 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림책을 딱 덮고 나니까 그림책 뒷표지에,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엄마들한테 강의할 때는 뒷표지 못 봤는데 엄마들 다 가고 나서 뒷표지를 딱 덮고 나서 보니까 뒷표지에 한 허름 안에 꼭 잠실 뭐 주공 아파트 같은, 그죠? 아파트 입구가 그려져 있어. 89 라인 하면서. 그리고 그 아파트 입구에 조금 전에 그 타고 다니던 보드하고 킥보드 두 대가 딱 나란히 서 있는 거라. 어떻게 될게요? 그 사이에 애들이 친해져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올라간 거죠. 이제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됐잖아. 그 백현아 씨의 이 상상력, 창의력, 이거 놀랍다니까요. 이분은 뉴욕에서 유학해가지고 보통 그림책은 그림을 그리죠. 회화를 주로 하고 아니면 일러스트고 이런데 이 백현아 씨는요, 뭐더라? 닭종이 공예? 그죠? 종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딱딱하게 해서 사람 얼굴도 만들고, 뭐 가구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배경으로 다 써요. 그래서 그림이 좀 이상하죠. 그림이 아니라서 그래요. 회화가 아니고, 그 닭종이로 전부 만든 거죠. 세트를 만들어서, 그걸 사진 찍어서 그림책의 배경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독특한 작가거든요. 근래 들어서 가장 촉망받는, 아직 어려요. 젊어요. 가장 촉망받는 이제 그림책 작가죠. 아이들한테 이런 그림책들을 자주 읽어주고, 우리가 읽어줄 때 마음을 다해서 읽고 이러면 아이들이 참 행복하게 자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을 쓴 분이 최숙희죠, 최숙희. 너는 기적이야.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외국 그림책 작가로는 수많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따라가면 이렇게 좋은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들이 눈에 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작가들의 작품을 다 빌려서 읽으면 되죠. 이 존 버닝엄은 우리 아이들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친구를 잘 찾아서 묘사하는 이런 능력을 가졌죠. 지각대장 존 보면요, 이 꼬마 존은 항상 학교에 지각하는 거라.
그래서 선생님이 막 외지가겠나 하면 오는 길에 뭐 냇가에서 악어가 나타났어요. 하고. 근데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마을에 악어가 나타날 만한 물이 없어. 선생님의 상상력은 눈에 보이는 대로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 어릴 때 보면 제가 어릴 때요 굉장히 넓은 광장에서 온 동네 애들이 다 놀았거든. 나중에 커서 가보니까 광장이 아니고 골목이에요. 골목. 그러니까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의 인식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무식한 담임선생님은 조원한테 늘 반성문 쓰게 해요. 빡빡이.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책 딱 넘기면 안 표지가 다 반성문이에요. 이 어른들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거죠. 아이들은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길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즐거운 거리들을 찾으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패트리샤 폴라코의 그림책들은 좀 글밥도 많고 이래서 저학년이 읽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감동적인 책들이 많죠. 패트리샤 폴라코는 자기가 진짜 경험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요. 이 고맙습니다 선생님 보면요. 저는 이거 가끔씩 엄마한테 읽어주고 이러다가 저도 울기도 하고 이런데 이 패트리샤 폴라코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때요 글자를 몰랐어. 5학년 때. 그래가지고 맨날 혼나고요 쉬는 시간에 놀림당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정근을 와요. 새로운 담임선생님. 근데 이 담임선생님이 다행히 그 아이들을 잘 봐줘가지고 못하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트리샤 폴라코가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칭찬했어요. 야, 너 그림 참 잘 그리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패트리샤 폴라코의 인생이 바뀌었죠. 나중에 30년이 흐른 후에 패트리샤 폴라코가 어떤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서 선생님을 다시 만났어요. 30년 만에. 너무 반가워서 악수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물어요. 요즘 니 뭐하고 지내노? 이렇게. 근데 사실은 패트리샤 폴라코는 이미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거든. 근데 얼굴 빨개지면서 수줍어가지고 오히려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하죠. 저는 어린이 그림책을 만들고 있어요. 하면서. 속으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진짜 감동적인 책이에요. 자, 이런 그림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아이들한테 많이 읽혀주면 좋겠어요. 이거 사진 안 찍어도 되고요. 우리 연구소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 PDF 파일로 만들어서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도서관에 요청해도 되고, 이런 책 좀 사다 놓으라고 요청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유명한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칼데코상이라고 있거든요. 해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그림책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림책 한 권에게 칼데콧 메달을 수여하고요. 후보가 된 서너 편에게는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1년에 한 서너 편이 칼데콧상을 받죠.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벌써 한 180권 정도가 번역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그림책 빌리실 때 칼데콧을 검색하셔도 되죠. 칼데콧상을 받은 그림책. 뭐 사실 때도 그렇고 알라딘이나 예스24 같은 데 가서 칼데콧을 검색하면 100수십 권이 떠요. 전부 한 권 한 권이 이렇게 아주 제가 한 권 가지고 2시간씩 강의하는 그런 좋은 그림책이에요. 미국에 칼데콧상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리너웨이상이라고 있어요. 맨 똑같은 거죠. 이 그림책들도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에요. 유아기 때 보통 유치원 같은 데 가면 이거 뭐 고릴라 이런 걸 가지고 독활동도 하고 많이 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 두 권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린이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은요, 8억 5천만 부가 팔린 해리포터 시리즈, 2등이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이렇거든요. 이 시리즈라서 이제 많이 팔린 거죠.
단행본 중에는 고학년들이 읽을 만한 좋은 책이 4천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있어요. 그게 샬롯의 거미줄이라고. 그리고 그림책 가운데는 이 두 권이 가장 많이 팔렸어요. 하나는 미국 책이고 하나는 캐나다 책인데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런 책이에요. 너는 특별하다 보면요, 꼭 우리같이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잿빛 점표를 붙이거나 금빛 별표를 붙이는 나무들의 세계가, 나무 사람들의 세계가 있어요. 잘하면 금빛 별표, 못하면 잿빛 별표. 그러니까 잿빛 점표를 많이 받는 놈은 자존감이 현저히 낮고요. 또 금빛 별표를 많이 받는 아이는 금빛 별표를 또 받아야 되니까 피곤하고 이렇죠. 1등 하는 애들 보면요, 진짜 피곤하거든요. 다음에 또 1등 해야 되니까. 근데 공부 포기하고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애들 보면 해맑죠. 그러니까 금빛 별표든지 잿빛 점표든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딱지를 붙이면서 사는 것은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아이들 자존감도 낮아지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맨날 잿빛 점표만 받아서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주인공이 있는데, 판치넬로라고. 얘가 어느 날 길에서 별표든지 점표든지 아무것도 안 붙은 아이를 하나 만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는 어떻게 해서 아무 표가 없노?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연연하면 별표나 점표가 내 몸에 붙어 있다는 거라. 근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점표든지 별표가 다 떨어진대. 신기하죠? 그래서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말 어디서 들었노? 해가지고, 아무 표식도 없는 아이가 한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목수 아저씨.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 그래서 이 주인공이 목수 아저씨에 가서 다시 자존감을 회복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는 소중하단다.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이 말을 해야 되죠. 이 책의 제목은 너는 특별하다지만, 많은 엄마들이 특별하다 하면, 그래, 우리 애는 옆집 애보다 영어를 잘해서 특별해, 뭐 이렇게 생각하면, 특별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는 남들과 다른 아이와 다르다, 이런 뜻이죠. 특별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아이들보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건 진짜 감동적인 책인데, 사서 이건요, 이런 책도 소위 가능하면 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자장가처럼, 이처럼 계속 엄마의 마음을 아이한테 전하는 게 반복돼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계속 듣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나중에 이 꼬마가 장가가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엄마는 돌아가셨어. 책의 제일 마지막 장면 보면요, 이 젊은 아빠가 자기 아기를 안고 자기가 어릴 때 엄마한테서 늘 들었던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교육학에서 말하는데 가장 위력적인 교육 방법 뭔지 알아요? 부모가 자식의 본이 되는 거죠. 이 모델링이라고 해요. 모델링. 저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1학년 돼가지고 새 책을 받아왔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내가 시멘트 푸대를 막 찾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릴 때 돌아가시기 전에 형이나 내가 새 책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 가서 받아오는지, 구해오는지 항상 공사장에 가서 시멘트 푸대를 구해와요. 시멘트 푸대에 막 그 표지는 시멘트가 많이 묻었는데, 그 실로 딱 당겨내면 시멘트 묻은 그 표지는 벗겨지고, 안에 보면 갈색 코팅된, 방수 코팅된 속지가 있거든요. 그 속지를 딱 책의 규격에 맞게 딱 잘라가지고 아빠가 책의 표지를 쌓였다니까. 자기 인생이 이제 안 풀리니까 자식에게라도 이제 희망을 걸고, 그렇게 형의 교과서들을 정성스럽게 갈색 그 시멘트 포장지 속지로 딱 싸주고, 그 다음에 항상 제일 앞에 국어 1-1 하면서 정성껏 적고. 근데 제가 그때 어릴 때인데, 5살 때죠. 형이 1학년 때문에 5살 때인데, 아버지가 우리 형의 그 교과서 표지를 싸주는 장면이 제게 찍혀 있었던 거라. 5살짜리 저한테.
나중에 제가 30몇 살이 돼가지고 애가 초등학교 갔는데, 30대 후반이죠. 제가 31에 결혼했으니까. 애가 초등학교 가서 새 책을 딱 받아왔는데요. 저도 모르게 돈가루 포대가 뒤찍하면서 막 찾고 있었다니까. 근데 저는 아버지처럼 능력이 없어서 돈가루 포대를 못 찾고요. 달력 째가지고. 달력으로 정성껏 아이 표지를 쌓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한다는 말이 아이고 이 인간아 정성 맞다 하면서. 왜냐하면 문방구 가면 비닐로 된 교과서 표지 다 나온다 하면서 나는 막 울면서 감동해가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책 표지 싸고 있는데 와노라 완전히 초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상하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어떤 것이 우리한테 찍혀 있어요. 또 한 장면은 어머니가 늘 공장 다니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밤일하러 공장 다니고 이랬는데 밤에 일하러 갔다가 아침에 나오죠. 그러면 이제 오전에 주무시고 오후에 이제 내가 학교 갔다 오는 거예요. 가물에 콩 나듯이 엄마 무릎에 저를 누우라 해놓고 무릎 삐고 누우면 귀지를 파줘요. 엄마 무릎 빼고 누운 것만으로도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데 거기다가 귀지까지 파주니까 저는 그 장면이 한 두세 번 있었는데 내 평생에 두세 번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해요. 지금도 이 나이 된 지금도.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따뜻했던 기억, 엄마 아빠가 나를 깊이 사랑했던 기억 이런 건 내 안에 영원히 새겨졌다가 또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이게 부모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꾸로 부모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모든 것을 다 갚겠어요? 못 갚아요. 갚으려고 애쓰지 말고 뭐 애통이 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이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유전되는 거죠. 생물학적 유전자, DNA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그죠? 사랑,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도 우리가 또 아이들한테 유전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영원히 살아서 그죠?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후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육체는 소멸하지만 이게 씨를 대물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키우기 정말 중요하죠. 어머니 자꾸 가시는 거 보니까 뭐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면요 우리 그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제 강의 자료가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뭐 수학공부법 강의하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영어공부법 강의도 하고 하는데 모든 강의들이 동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와서 보시면 좋고요. 이 강의 자료는 다운받아서 따로 뭐 사용하셔도 되고. 카페 뭐예요?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 다음 카페 가셔서 검색창에서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치시면 보통 이제 큰 학교 같은 데 가면 엄마들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어제도 저 신천초등학교 갔는데 굉장히 많이 왔어요. 100명 넘게 왔어요. 그런 학교 가서 이제 이렇게 엄마들하고 강의한 이런 강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학교하고 주제가 다르거나 이런 이제 다른 강의들도 있으니까 혹시 아이를 키우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뭐 질문할 게 생기면 우리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혹시 그 독서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인데 그 책을 좀 되게 막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그 되게 지가 뭐 표현을 하려든가 이러면 그게 답답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노트를 보냈거든요. 그거는 뭐 괜찮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보고 말 거니까 내가 제 마음을 이야기할게요. 그냥 의례적으로 뭐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책을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으면 아이들 마음이 자라져요. 그러면 좋은 글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좋은 글을 쓰려고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가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글을 이제 책은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읽은 편이에요. 이제 보통 지금 또래 애들보다는. 근데 이제 그걸 쓰려면 표현을 뭔가 이렇게 좀 더, 지가 중요하게 막 더 이렇게 조금 하려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막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한 노트를 보내긴 보냈는데 재미는 있어 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아예 안 보내고 그냥 책을 많이 읽으면 그게 나중에 이제 표시가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또 잘못됐는가? 뭐 잘못 이런 거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애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려면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서 자기 마음이 자라야 돼요. 좋은 컨텐츠가 있어야 표현을 잘하게 돼요. 말이 어눌더라도 그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말은 미사역으로 하는데 진심이 안 묻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좋은 내용이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논술을 애가 재밌다니까 보내든지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글쓰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글쓰기는 내가 좋은 경험을 많이 쌓고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자라고 이래야 좋은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도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도 서울에 대학 가가지고 자, 우리 집이 넉넉지 않으니까 외부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했어요. 근데 인마 이게 외부 장학금 신청하려면 자기소개서 써야 되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쓰기 귀찮다고 아빠 못 써도록 하더라고. 그러니까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시점이 되면 지가 이제 취직할 때 되니까 지가 알아서 다 자기소개서 그것도 일본어로 외국어로 써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선은 보면 제가 재밌어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강아지 똥이라든지 이런 거는 막 문학적인 거를 이제 뭐 15소년 표류기라든지 모험담 이런 걸 되게 뭐 어린 왕자 뭐 안내 읽기 이런 걸 제가 그러니까 지금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자, 3학년이 그런 거 읽을 책이 아니에요. 이제 3학년도 거기에 맞춰가 이렇게 안내 읽기 같은 거 줄여가 나오는. 자, 그러니까 이걸 그런 책을 뭐 다이제스트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은 안내 일기는 고등학생들이 읽어야 될 책이에요. 15소년 표류기도 그렇고요. 청소년들이 읽어야 될 책인데 그걸 전집 출판사들이 이걸 내용을 줄여서 다이제스트해요. 그러면 책의 맛이 없어져요. 전집으로 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 지보가 이제 그러니까 지가 그거를 골라가지고 학교 도서관에서 뭐 지가 골라가지고 읽더라고요. 그게 재밌다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히기보다는요. 그런 책 읽어서는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런 책 말고 좋은 어린이책을 잘 만드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비룡소, 시공주니어 이런 데서 나온 저학년 문고도 있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자꾸 읽어야 지 마음이 표현돼. 일기도 쉽게 써지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책은 청소년용 책이에요. 그걸 다이제트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문학작품의 감동이나 이런 걸 그걸 막 다 빼내고 양을 줄이고 이래가지고 스토리만 알랑하게 빼다기만 앙상하게 남겨가지고 그걸 책이라고 내요. 그거 좋은 책이 아니에요. 제가 사고 싶어서 사고 읽고 재밌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책을 좋아하는 소질이 있네. 그런 책도 좋아하는 거 보면. 근데 진짜 괜찮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훨씬 좋아하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뭐 강아지 똥 이런 거는 이제 자, 이런 게 최근에 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기어 3번 안석봉 이런 책은 아이 학반에서 반장 선거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다 자기가 경험한 거거든. 엄마 사용법 이런 것도요. 엄마가 맨날 잔소리해가지고 마트에 가서 엄마를 바꿔오는 거라. 설명서까지 뭐 이런 건데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저학년 문고예요. 요즘 잘 히트치는 이런 책들을 자, 이것도 요즘 2, 3학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죠. 지원이와 병관의 시리즈. 지금 이런 책들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학년 문고예요. 이런 책도 읽어야 돼요. 아래도 어떤 학교에서 강의를 듣던 엄마가 제가 권하는 책을 딱 2권 빌려가지고 도서관에서 집에 가서 애한테 읽어줬대. 그거 제가 강의하면서 했던 마음을 아이한테 그대로 이야기했대.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막 펑펑 울더래. 그리고 엄마 진심이 느껴져. 너무 고마워 사랑해 하면서. 엄마는 자기가 좋은 엄마라고 가난하면 고함 안 지르고 이렇게 아이를 키웠대요. 근데 아이가 어떤 책을 엄마가 진심을 다해서 읽어주니까 모처럼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막 펑펑 울었다고 우리 게시판에 써놨어요. 카페에. 그리고 이 엄마가 2번째 빌린 책이 저 마당을 난 암탉. 저건데 저걸 읽으면서 내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래. 그러니까 어떤 책을 만나면요 감동을 받아요. 또 어떤 책을 만나면 외국 책들은 주로 재미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사람 사는 이야기를 읽어야 하고 그걸 읽으면서 재미나 감동을 느껴야 돼요. 근데 자 원전을 그 청소년들 대해서 안내일기 같은 유명한 책이거든요. 사춘기 애들이 읽는 책이에요. 자기가 성장하는 이야기. 근데 그런 책들을 그저 문학 그 작품의 향기나 이런 게 다 제거되고 줄거리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그런 책이 커서 읽는 건데, 커서. 그림책 이런 거나 아니면 뭐 강아지똥 이런 거는 지가 다 이래 좀 읽어서만 같은 거, 뭐 엄마 같으리가 그것도 읽으면서 너무 슬프다. 근데 이제 애 예. 그 구하기에서 뭐 그런 거는 이제 거기서 지나가잖아요. 이런 걸 읽으려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제 저는 그림책 솔직히 도서관에 선생님도 같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림이 많이 돼 있는 글밥보다도 그림이 많이 돼 있는 책을 읽으면 좀 싫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림 많은 걸 약간 애가 좋아를 하더라고요. 그 읽기도 쉽고 이렇죠. 그래서 그게 막 저는 좀 잘못됐는가 싶어서 항상 뭐 사러 가면 거리 많은 거. 가능하면 서점에 사러 가서는 좋은 책 못 골라요. 교보문고 같은 데 가봐도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예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엄마가 좀 이렇게 좋은 어린이책을 좀 안 다음에 차라리 검색을 하고 해가지고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알라딘에서 주문하거나 뭐 SB에서 주문하고 이게 훨씬 낫고요. 직접 서점에 가면 좋은 책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이나 어떤 책인지에 관한 책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책 한번 읽어봐요. 이거. 엄마들한테 권하는 책인데,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이거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다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좋은 어린이책 읽기에 대한 내 시각이 확 교정돼요. 이거 꼭 읽어보시고, 그러면 조금씩 눈이 뜨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책을 접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이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재밌고 아이들 정서에 맞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정서에 맞는 그런 좋은 책을 찾아서 읽히면 훨씬 좋아하겠죠. 그러면 글을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표현이 잘 안 된다 해도 기다려주면 되고요. 내용이 많아지면 저절로 좋은 표현이 나와요. 우리 애도 진짜 글 쓰기 싫어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일기 쓰라 하면 막 3학년 때 썼던 거 5학년 때 또 뺏겨가고 이랬어요. 근데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일본에 수학여행 갔다 왔어. 수학여행 갔다 온 여행기를 학교에서 쓰라고 했어요. 근데 지가 써야 될 입장이 되니까 아주 잘 쓰더라고. 그래 학교 교재에도 실리고 그랬거든요. 평소에는 잘 표현하기 귀찮아하고 막 이러죠. 근데 내용이 있으면 결정적 시점에 가면 지가 그걸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니까. 엄마가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찾아서 공급하는 작업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어린이책 목록이 우리 연구소 카페 가면 엑셀 파일로 올라와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학교 도서관 같은 데 주고 이런 거 좀 구입하라고 해도 되고요. 물론 요즘은 사서 선생님이 그런 거 좀 아시지만 혹시 잘 모르시면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엑셀 파일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학교에서 엄마 보고 추천하라 하거든요, 가끔씩. 예산으로 산다고. 그럴 때 그런 목록을 추천하면 되죠. 그 도서관에 좋은 어린이책이 많으면 훨씬 쉽고 편하니까, 그죠. 옛날에는 저는 다 샀는데 요즘은 이제 도서관이 좋아져가지고 도서관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네, 혹시 또 인연이 돼가지고 뭐 다른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우리 연구소에 질문하시거나 뭐 연구소 돌아서 뭐 이것저것 좀 살펴보시면 혹시 도움이 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귀한 시간 내가지고 오셔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